그러니까 예정지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일단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고,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이용해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신 이후에 후보지 선정이라는 1차 수익 구간, 그리고 본 구역 지정이라는 2차 수익 구간, 거기다가 그 이후에 거치게 되는 단계별로 여러 개의 수익 구간을 걸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용산권역 3개 구역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3개의 후보지는 공덕동 A구역과 서계동 통합구역, 그리고 청파 2구역까지 총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뭉쳐져 있죠. 1차와 2차 신통기획 후보지로 모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쪽 일대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경사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장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쪽 대로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 산동네거든요. 산이 이런 식으로 고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고원까지 올라가는 길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위쪽에 올라가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경사도가 도드라지진 않다가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고원 형태로 이런 식의 등고성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지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진행해서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2종 내지 3종 정도의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계동과 청파 2구역이 위치해 있는 이쪽 동네는 여기 옅은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데들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종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2종 이상으로 종상향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종상향을 정부에서는 절대 공짜로 해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언제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반대로 기부 체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가 되었건 혹은 임대주택이 되었건 혹은 돈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일부 사업성을 내어주고서 종상향을 통해서 아파트로 건축 설계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상당히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이제서야 사업의 속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현재 모아주택이나 도심 복합사업, 여러 신규 추가된 사업들이 이 종상향에 대한 기부 체납을 상당히 낮게 해준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후보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지어놓기만 하면 용산 및 마포권역 신축급 아파트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묻어두는 형태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동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속통합 기획이 뭐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죠. 이 신통기획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주 중요 중심부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 신속통합 기획을 활용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할 때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를 거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건축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교통 영향이라던가 환경 영향 평가, 여러 가지의 사전 심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 단계가 워낙 긴 세월이 걸리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빠르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은 민간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되, 공공에서 해줘야 될 일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탄생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후보지들이 신청을 했고요. 21년 말 1차 후보지 선정 이후로 2차 후보지까지 이제 사실 정말 많은 후보지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업 속도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종상향 같은 사업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존재하는 게 바로 신통기획이죠. 그렇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과거에 관리계획이 수립됐었던 오금 현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인센티브 대비한 기부채납 비율을 보니까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받아들은 그 조합원 분들께서도 서로 이제 의견이 합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
보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도 아마도 감정평가법인이라던가 정비전문업체 혹은 신탁사를 통해서 추정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작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또 내가 분양 신청 가능한 평수가 예상보다 작다는 것을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청파 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공덕동 A나 서계동 33 이쪽 일대가 구릉지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층수를 아주 높게 높일 수는 없고 일부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1종을 2종으로 종상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과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일단은 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3개 구역이 모두 신통기획안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어서 정확한 기부채납 비율과 예상되는 분담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청파 2구역의 발주를 받아서 제가 통합 재개발안에 대해서 레포트를 한번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성, 비례율이 100%는 충분히 넘어가지만 일종을 종상하는 데 대한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이 작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안만 보더라도 상당히 작은 평수를 분양 신청하면서도 일부 분담금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성 및 계획안을 짜는 것보다는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접근하기에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후보지뿐만 아니라 40군데가 넘는 후보지를 신규 투자로 접근하시기 원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따져봐야 합리적인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합리성을 따져보려면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 흘러온 가격 차트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별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우선 공덕동 A구역을 먼저 보면요. 기본적으로 공덕동 A구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구역보다는 사업성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나머지 구역보다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지어질 세대 규모도 더 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프리미엄을 이 해당 구역에다가 주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평균 매매가로 봤을 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래되는 평균 매매가가 한 6억대 선으로 수렴이 되었었는데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8억대 정도 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분 평당가로 봤을 때도 1억을 넘어갔었던 2020년, 21년도 그 세월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되는 금액선은 한 8천대, 9천대 사실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선을 뽑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단순히 요 구역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구역과의 가격선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서계동을 그 다음으로 보면 서계동은 매매가 평균이 8억 선을 넘어가서도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꽤 많이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네요. 그래서 매매가 평균으로는 한 5억대에서 6억 정도 수준으로 현재 작은 수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해당 거래들의 지분가 평균을 봤을 때도 1억을 넘어서 1억 2천까지 형성됐었던 21년, 22년도 존재를 했는데 최근에는 한 8천대 정도 수준, 한 8천에서 9천 정도 수준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8억대 선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한 6억대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분가로 봤을 때는 조금은 낮은 편이네요. 8천 미만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일부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한 1억 이상까지 확 튀어오르는 거래도 존재는 하네요. 그런데 이런 구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로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이제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구역들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2가지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겁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일을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신규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만 존재를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매물을 사고 파는 거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제도를 적용해 놓은 것이 바로 모아주택이고요. 하지만 여기 신통기획 후보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해당 물건을 사서 투자자로서 조합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중에 강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런 물건 투자는 자녀분을 위한 증여라던가 혹은 본인 명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몸테크를 해서 직접 거주하면서 장기간을 기다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세를 준단 말이죠. 근데 전세를 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니까 거래가 더욱더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전세가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덕동이나 서계청파구역이 전세가 수준이 큰 편차는 나진 않습니다. 물론 대학가가 가까운 청파 2구역이 약간은 높다고 보여지는데 서계동도 거의 한 2억대 정도 수준으로 수렴이 되고요. 공덕동은 조금 높네요.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정도 전세가 현재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기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한 4억대 정도 수준의 매매가에서 전세를 한 2억 가까운 수준으로 끼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투입 금액은 2억, 그리고 만약에 토어제가 묶이기 전에 매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한 2021년도쯤에 매도를 하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2억 들여서 2년 보유하고 2억 벌어가는, 그러니까 1년 수익률로 따지면 연 50% 정도 수준으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투자를 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양도세는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자, 신통계획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3개 구역 한번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신통계획 후보지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입 금액 대비한 수익률입니다. 정책부터 살펴보면 신통계획 후보지들은 굉장히 촘촘한 투기 수요 방지 대책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만 존재하는 모아타운 후보지와는 달리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거주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냐? 아니죠. 레버리지를 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재개발 구역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에 대비해서 입지만 괜찮다면 전세를 끼는 레버리지가 오히려 LTV를 더 높게 레버리지를 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매력이 있더라도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수익률이 매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현금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용산 내지 마포 권역에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비 예정구역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심리적인 다세대 투자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봐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맥시멈 좋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7, 8억까지 가버리면 그건 사실 아무리 입주권 투자라고 하더라도 다세대라는 상품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겠다. 왜냐면 7, 8억 현금 가지고는 서울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괜찮은 지역까지 이미 지어진 20,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입주권 다세대를 지분 10평 내외 정도 하는 다세대를 살 때 7, 8억 이상 주고 사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되팔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면서 신축되는 아파트로서 정리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신통계획만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펴드렸던 모아타운, 재개발, 재건축, 신통계획 다 합하면 서울에 몇 개 구역이나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통기획 후보지만 해도 40군데가 넘고요. 모아타운 후보지만 하더라도 거의 70군데 가까이 되죠. 이 두 개만 합쳐도 100군데의 후보지가 넘어가 버리는데, 현재 후보지 선정 기다리면서 여태서 동의서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정말 많은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150, 200개 구역에 이런 후보지가 존재를 하다 보면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옥석 가리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보여지냐면,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고르는 게 우선이겠다. 최근 들어서 분양가 높게 올라가는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양가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으로 건축비 부분에 대한 인상을 가장 많이 꼽고는 하는데, 건축비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신 분 입장에서는 먹을 게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피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들 투자는 조금 삼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지역들 중에서는 또 어디를 골라야 되냐면 예정지를 골라야 된다. 이미 후보지 선정되면 프리미엄이 적게 붙을 리도 없거니와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분석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정지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일단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고,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이용해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신 이후에 후보지 선정이라는 1차 수익 구간, 그리고 본 구역 지정이라는 2차 수익 구간, 거기다가 그 이후에 거치게 되는 단계별로 여러 개의 수익 구간을 걸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겠다. 물론 이때 가장 높게 뛰어오르는 시기를 저는 1차 수익 구간, 즉 후보지가 선정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선정된 구역과 선정되지 않은 구역의 편차가 꽤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신경을 만약에 쓴다면, 만약에 모아타운으로서 후보지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신통기획으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러려면 노후도도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노후도보다는 더 차야겠고요.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한 조건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예정지들 훌륭하게 찾아낸다면 한 4, 5억대 매매가,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는 한 1, 2억 선, 이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서울 주요 지역 투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쭉 탐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